안녕하세요. 닉스TV의 닉입니다. 오늘은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 CEO분들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 형식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봅니다. 주제는 설계 혁신입니다. 설계 혁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인 루트로 연락을 다 드렸는데, 만약에 그 연락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10대 CEO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테고, 만약에 아니면은 그 스팸 메일함이라든지 비서분의 스팸 메일함을 한번 뒤져 보시면은 제 이메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꼭 CEO 분들이 이거를 보셨으면 합니다. 설계 혁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장님이라든지 CEO 분들 밑에 계시는 임원분들이 이런 톡 쏘는 직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정말 실질적인 직원을 딱딱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한번 계약 기간을 연장해보고 어떻게든 좀 더 가늘고 길게 갈까 해서 직원을 들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닉이 임원분들을 대신해서 CEO 분들께, 회장님들께 직원을 드리겠습니다. 설계 혁신에 대해서. 첫 번째,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술력 확보다. 기술력 확보. 기술력 확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일본의 장인 있지 않습니까? 장인? 아니면은 뭐 외국의 어떤 엔지니어들. 그 엔지니어들은 그냥 하나만 팝니다. 하나만. 그냥 하나만 파는 거예요. 라면 만든다 그러면 라면만 계속 만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파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시는 어떻습니까? 그냥 돈만 낸다고 하면 무조건 다 따져. 그래서 뭐 업스트림이 됐다든지 열병합 발전소, 다운스트림, NCC, 그냥 돈만 낸다고 하면 무조건 뛰어드는 겁니다. 기술력 없이. 그럼 기술력 없이 뛰어들려서 어떡하냐? 그냥 거기에 맞는 기술력 있는 패키지 업체를 찾아가지고 그 패키지 업체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 얘기는 결국은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기술력 있는 패키지 업체를 같이 데리고 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 주고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하나만 파는, 정말 하나만 파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설계 혁신은 첫 번째는 기술이다. 설계 혁신은 첫 번째는 기술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혁신이 뭐 큰 데서 이루어진다면은 뭐 이런 기술력 확보가 있겠지만, 작은 데서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뭐 건축 설계라든지 플랜트 설계도 마찬가지로 약간 저희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는 3D다. 왜냐면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자동화가 이루어지지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뭐 IT 쪽에서 결합이 돼가지고 많은 부분이 좀 편리하게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정말 구시대적인 설계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이제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아직도 이렇게 프린트로 뽑아가지고 형광펜으로 일일이 칠하면서 그냥 틀린 그림 찾기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CAD로 반영이 됐는지. 이게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죠.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구시대적인 생각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뭐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저 아이패드를 샀습니다. 제가 사비로. 그래서 지금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도면이에요. 도면에다가 다 이렇게 코멘트를 해가지고 뭐 프린터를 안 뽑습니다. 그냥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코멘트해서 바로 여기서 PDF로 쫙 보내버립니다.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A3로 뽑아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형광펜으로 마커에, 그리고 또 빨간 펜으로 코멘트를 해요. 그러다가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화이트로 지우죠. 그래서 좀 더 발전한 게 지울 수 있는 펜이 있어요. 일본 펜인데 그거를 지울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 번 지우면은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근데 지금 2020 원더키드죠. 거의 원더키드가 2020년도예요.
근데 지금도 A3로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형광펜으로 마크업하고 빨간 펜으로 마크업한 다음에 틀리면 다시 화이트로 지우고,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부터 제가 보기에는 혁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다 아이패드 하나씩 주는 겁니다. 엔지니어들한테 아이패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갤럭시 있잖아요. 갖고 이재용 회장님한테 말을 해가지고 갤럭시 노트 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종이값 아낄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또 마크업한 다음에 스캔을 하거든요. 근데 스캔을 하면은 이게 또 고화질로 스캔 안 하면은 확대를 하면 다 깨집니다. 그렇다고 고화질로 스캔하면은 엄청 파일이 커지죠. 근데 이렇게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노트를 해가지고 코멘트 해가지고 PDF도 싸버리면 그 용량도 줄일 수 있고 확대도 엄청 잘 되니까 이거를 보는 사람도 굉장히 편합니다. 이거 잘 보고 CAD 작업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작은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형광펜 예전에 형광펜으로 이제 마크업 하다가 누가 불러요. 야, 닉 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형광펜을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갑니다. 그럼 갔다 오면은 다 날라가 있어요. 그럼 이거 버리는 겁니다. 뭐 제 잘못일 수도 있겠죠. 항상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형광펜 이제 또 하나 갖고 와가지고 또 써요. 쓰다가 또 닉 대리 왜 이렇게 많이 부르는지 모르겠어, 나를.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또 갔다 오면 또 뚜껑 열고 와가지고 또 날라가리죠.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다 화이트도 똑같아요. 이렇게 쓰고서 닉 대리 또 불러요. 또 불렀다 갔다 오면 다 굳어가지고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버리고 또 이제 새로운 화이트 한 두세 번 쓰다가 또 굳고. 물론 이건 제 잘못일 수도 있어요. 항상 뚜껑을 닫아야겠죠. 뚜껑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엄청난 종이값도 아낄 수 있고 굉장히 아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는 식당도 메뉴판을 이런 터치패드 같은 걸로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말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엔지니어들한테 A3로 프린트 해가지고 거기다가 마커 형광펜으로 마커하고 빨간펜도 이것도 잉크펜도 또 닉대리 해가지고 가면 또 갔다 오면은 다 굳어 있어요. 그러면 또 버리고 새로운 빨간펜 해가지고 마크업하고. 이거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다 나눠주자. 이 펜슬이랑. 분명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얼마나 비싼데. 결국은 도태가 되는 겁니다. 많은 예시가 있잖아요. 노키아도 있고 그 세대를 못 따라가면 도태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뭔가를 혁신하려고 할 때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왜? 그런 어떤 꼰대 세력들, 그 사람들은 그냥 빨간 펜이 익숙하거든요. 빨간 펜 익숙하고 스캔하고 그거 익숙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마 저항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 도태되는 거예요. 왜 이런 좋은 아이패드 놔두고, 저는 이런 것도 다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코멘트 해가지고 그냥 싹 싸줍니다. 종이 안 뽑아요. 물론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뭐 보안에도 취약하고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돼요. 되면 되는 거고. 이런 작은 거부터가 저는 설계적인 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프로 새로 나온 거 좋거든요. 이거 1TB 해가지고 가장 비싼 걸로 해가지고, 비싼 거 하면 한 5년 10년 쓰지 않을까요? 5년 봅니다. 5년 해가지고 계산해봐요. 한 사람당 버리는 형광펜 개수며 뭐 종이 이런 것들 다 계산해 보자고요. 5년 동안 어떤 게 더 이익인지. 이런 게 설계 혁신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자동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이 엔지니어링 업계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동화가 안 이루어진 구시대적인 워크 스타일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뭐 제가 다른 업무를 보진 못했지만 요즘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든지 그런 분들 보면은 굉장히 자동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것들은 어떤 코딩을 이용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하는데, 이 엔지니어링 업계는 아직도 자동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력이 없는 거예요. 기술력이 없다는 건 하나만 죽어라 파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가 힘든 겁니다. 이 자동화는 언제나 반복적인 걸 했을 때 그때서 이제 자동화 하기가 쉬워져요. 뭐 이 프로젝트에 업스트림 했다가 뭐
발전 플랜트 했다가 업스트림 플랜트 했다가 다운스트림 플랜트 했다가 NCC 플랜트 했다가 하면은 모든 프로젝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화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뭔가 하나를 정해가지고 패키지는 패키지 어떤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거 하나만 죽어라 파는 거예요. 이 태스크포스 팀은 이 하는 패키지만 계속 파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 패키지는 계속 같은 것만 반복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패키지 업체들의 자동화 방법은 뭐냐면 이런 패키지를 스탠다드화 시키는 겁니다. 뭐 캐파에 따라서 A 모델, 이거보다 큰 모델, B 모델, C 모델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슷한 모델은 아예 그냥 모델로 그냥 통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물론 프로젝트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견적 당시에는 이런 스탠다드화된 모델이 있고 뭐 3D 모델링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스탠다드화 시켜놓습니다. 그럼 그걸 딱 적용하면은 굉장히 빠른 거예요. 빠르고 물론 이제 디테일 엔지니어링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스펙을 맞게 변형을 시켜야 되겠지만 견적 단계라든지 그런 것에서는 굉장히 맨파워를 줄일 수가 있고 프로포절도 결국은 맨파워 낭비잖아요.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동화를 이루어야 한다. 자동화를 이루려면 뭔가 반복적인 업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만 죽어라 파야 된다.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링 업계도 이런 자동화가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요즘에 열광하고 있는 게 뭡니까? AI, 인공지능이죠. 왜 인공지능을 엔지니어링에는 왜 적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설계 혁신을 이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어떤 IT가 됐든지 뭐 소프트웨어가 됐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해가지고 저는 설계 혁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P&ID 같은 거를 하나하나 검사를 하죠. 스펙이 맞게 우리가 했나, 이거를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좀 바꾸는 겁니다. 왜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 업체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아도비도 있지만 PDF에서 글씨를 읽어드린다든지 저는 충분히 그것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PDF에서 뭐 밸브를 인식하고 또 라인 클래스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그 어떤 것들이 맞게 됐는지, 아이솔레이션 필라스피는 잘 맞게 됐는지, 뭐 밸브가 더블 블락 블리드면은 이게 잘 맞게 설치가 됐는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뭔가 좀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P&ID를 만들었어. 그럼 그걸 사람이 일일이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소프트웨어로 딱 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가 스펙에 맞게끔 찾아내는 거죠. 에러를 이게 빠졌다. 뭐 레벨 게이지가 뭐 빠졌다. 뭐 트랜스미터가 빠졌다. 이런 것처럼 뭔가를 이런 소프트웨어 코딩 엔지니어들과 합작을 해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동화 시키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장기로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은.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다 사람이 수작업을 하죠. 다. 언제까지 지금 수작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자동화, 이런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스탠다드화 시켜야 된다. 어떤 P&ID라든지 PFD 아니면 3D 모델링 이런 거를 스탠다드화 시키면은 반복적인 걸 하면은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딩하기도 쉽겠죠. 왜냐면 코딩하려고 하는데 모든 어떤 인식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프로젝트 다르고 저 프로젝트 다르고 하면은 인식할 수 있는 에러율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기술력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만 죽어라 파야 되고, 물론 이제 큰 EPC사에서는 하나만 팔 수 없으니까 이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나누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NCC, 다운스트림에 NCC만 계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업스트림에 뭐 원유 쪽만 계속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들은 뭐 LNG 쪽만 계속하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이런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자동화 시킬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와 합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뭔가 반복된 작업에 의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그 소프트웨어로 하여금 자동화 시키는 그런 것들이 설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건 뭐 설계 혁신이랑은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것도 설계 혁신의 일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위계질서가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과장님이 있고 차장님이 있고 차장님 앞에서는 과장을 높여버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이메일 쓸 때라든지 왜 이메일에서도 이분이 진급을 했으니까 부장님이라고 꼭 붙여야 되지, 이런 진급 같은 것도 신경 써야 돼가지고 예전에 직책을 말하면 안 되고 실수니까 항상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시간 낭비죠. 왜냐면 한 사람당 이게 뭐 1초 2초가 될 수도 있겠지만 뭐 10,000명인 사업장에서 그런 거를 다 합치면은 연간 엄청난 손실이 되겠죠. 또 제가 보기에는 엔지니어링 관련해서 과학과 수학 관련해서는 위아래가 그나마 없을 수 있습니다. 왜? 아무리 젊고 신입 엔지니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수학 푼 게 맞아, 그러면 뭐 부장 할아버지가 와도 1 플러스 1은 2지 3이라고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업계야말로 이 위기 질서가 없어져야지 뭔가 창의적으로 디스커션도 되고, 그리고 뭔가 창의적으로 설계 혁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 솔루션은 이 팀장급, 부장급들을 외국 엔지니어로 다 바꿔야 됩니다. 되게 파격적이죠. 왜냐면 이런 뭐 대리급, 과장급, 뭐 사원급을 외국 엔지니어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인도 엔지니어. 그러면은 그냥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 외국 엔지니어, 유능한 외국 엔지니어를 팀장급, 부장급으로 데리고 오면은 무조건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제가 사수로 있었던 팀장급이 외국인이었는데 제가 이제 뭐 다른 한국 사람들이랑 미팅 자리에서 한국말 하면은 굉장히 열받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Nick, please speak in English in front of me during the meeting. Don't speak in Korean. Like 이렇게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팀장님 앞에서는 눈치 보여서라도 영어로 쓸 수밖에, 이메일 쓸 때도 팀장님 항상 CC 붙이니까 영어로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어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장으로 하여금 팀원들에게 자기 앞에서는 영어로 하고 뭐든지 다 영어로 하게 해라 라고 하면은 글로벌 영향도 디벨롭 시킬 수 있고, 그리고 쓸데없는 위기질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 히딩크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서로 반말하게 해라. 이런 거를 우리도 벤치마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계 혁신에서. 그래서 이 팀장급, 감독급 엔지니어들을 외국에서 유능한 엔지니어를 데리고 옵니다. 잉여 인간 차장, 부장급들을 3명 자르면은 이 3명분으로 1명 유능한 엔지니어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유능한 외국인 엔지니어를 팀장급, 뭐 임원급, 뭐 부장급 위에 어떤 중요 허리라인에 쫙 배치를 시키고 밑에 주니어 엔지니어들을 배치시키면은 글로벌 역량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위계 질서라든지 쓸데없는 어떤 이메일 형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이게 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작은 시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한 사람이 하루가 되고 1년이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몇천 명이 된 사업장들 모아진다면은 정말 굉장한 시간을 세이빙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승진 개념 이런 직책 같은 거를 될 수 있으면 간단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젊은 엔지니어라도 공부 잘하고 뭐 계산 잘하고 뭐 현장 경험 자기가 하려고 하고 하면은 그냥 승진이 아니라 그냥 연봉 협상을 하는 겁니다. 매년 연봉 협상을 해가지고 뭐 직책에 관계없이 이 사람을 많이 주는 겁니다. 돈을. 저는 그게 굉장히 경쟁시키고 이런 회사를 고인물이 되지 않게, 썩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연봉 협상을 1년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겠죠. 요번 연도에 네가 한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요번에 어떤 엑셀 시트를 만들었고 스탠다드화 시켰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코딩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거를 사용하면은 한 사람당 시간을 뭐 한 달 동안 뭐 한 4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이 시트를 쓰면은 4시간 동안 절약할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10명이 쓴다, 그리고 1년 동안 쓴다, 그러면 엄청난 시간을 세이빙할 수 있는데, 나는 이거 엑셀 시트를 만들므로 해서 많은 타임 세이빙을 회사에다 안겨줬기 때문에 난 이번 연봉 협상에서 최소한 10% 이상의 인상을 해줘야 된다고 본다 라고 했을 때 되게 타당하죠. 그리고 뭔가 지금 보면은 회사에서 억지로 시킵니다. 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우리 나름대로 스탠다드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 하면은 다 안 하려고 하죠. 왜? 지금 나 하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그거 해봤자 뭐 내
고가에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해서 뭐합니까? 근데 이런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엑셀 시트를 만들었어. 아니면 CAD에다가 어떤 코딩을 접목해가지고 P&ID가 저절로 뭐 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걸 다 자리를 잡게끔 딱 만들어줘. 물론 이렇게 되면은 CAD 드래프트 하는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겠죠. 뭐 이런 거를 CAD에도 다 우리가 코딩할 수 있잖아요. 엑셀 코딩하듯이 비주얼 베이직 하듯이 코딩할 수 있는데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다면은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시간을 절약하게 만들었고 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또 경쟁 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 자유 경쟁 국가에서 이런 것도 엔지니어링에 우리가 도입을 해야지 도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4년 된 사람 진급하고 이거는 모르겠어요. 북한이랑 별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북한처럼 능력자가 아니잖아요. 한국도 그냥 나이 먹으면은 진급하는 거고 뭐 큰 사고 안 치면 진급하는 거고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이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이바지하고 이 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을 했고 무엇을 개발했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뭐 연봉 협상에 그거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면은 서로 막 만들고 그걸 공유해가지고 뭔가 뽐내려고 왜냐면은 옛날에는 감추려고 했는데 나만 쓰려고 했는데 그렇게 인정해주다 보면은 이걸 내가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봐라. 그리고 뭐 에러가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줘라. 그럼 내가 업데이트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상승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이 작지만은 설계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두발 자유화, 수염 자유화. 왜 수염을 못 기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선시대 때는 다 수염 기르고 다녔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면도하고 다닌 민족이라고 왜 수염을 못 기르게 하는 겁니까? 다 외국인들 다 수염 기르든 말든 그냥 자기 멋대로 하는데 왜 우리나라 일본한테 배운 거겠죠? 왜 이거 수염을 못 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화 시켜주십시오. 두발도 장발로 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여자도 스포츠를 하고 여자도 그냥 마음껏 하는 거 화장 안 해도 되는 거고 여자도 정말 자유스럽게 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대기업 건설사 가면은 무슨 조폭도 아니고 다 양복 입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여기 승모근 이렇게 돼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창의력을 뭐 맨날 창의력을 발휘해라 신입사원들아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경직돼 있는데 뭘 어떻게 발휘를 합니까? 이거를 좀 부드럽게 풀어줘야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하고 이런 제가 지금 하는 말도 되게 쓸데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항상 모든 어떤 이런 개혁과 혁신에는 쓸데없어 보이고 허무맹랑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그거를 먼저 받아들이고 혁신하는 기업들이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CEO 분들이 이걸 보시고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횡설수설 했는데요.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제가 한국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지 현직에서 한국에서 일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아마 저는 한국에서 일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정말 CEO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직에 계신 뭐 차부장급들이 보신다면은 정말 엄청 욕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 한국 엔지니어링 업계에는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두바이에서 최대한 벌 수 있을 만큼 벌고 4년 뒤에 퇴직을 해가지고 한국에서는 엔지니어링 업계에서 일하지 않는 거를 정말 소망하는데 뭐 사람 일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서 또 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일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좀 말이 좀 심했다면은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잘 봐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